제11장 양치기들을 만나다. 돈키호테는 양치기들에게 반가운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산초는 로시난테와 노새를 간수하고 나서 불 위에다 건 솥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양고기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갔다. 그는 그저 당장에 고기가 솥에서 익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마침 양치기들이 양고기가 든 솥을 불에서 내려놓고 땅바닥에 양가죽을 펴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참았다. 그들은 아주 인심 좋게 기사와 그 시종더러 같이 나누자고 했다. 그 헛간에 있는 6사람은 일부러 여물통을 가져다가 엎어놓고 순박한 말씨로 돈키호테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자기들도 양가죽 둘레에 앉았다. 기사는 앉으라는 자리에 앉았지만 산초는 뿔로 만든 잔에 술을 따르기 위해 서 있었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산초, 기사도가 가진 아름다운 장점을 자네한테 보여주고 동시에 기사도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사람은 곧 세인의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훌륭한 분들과 더불어 내 옆에 앉아주기를 청하네. 그리하여 자네의 버시오 주인인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한 접시에서 먹고 나와 같은 잔으로 마시기를 바라네. 왜냐하면 기사도란 사랑과도 같아 상하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지. 정말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전 먹을 것만 많다면 혼자 서서 먹거나 임금님 옆에 앉아서 먹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혼자 먹는 편이 더 좋습죠. 식탁 예절이니 예법이니 하는 건 아예 딱 질색입니다. 저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먹는다면 먹는 게 빵하고 양파뿐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조금만 마셔라, 입을 자주 닦아라, 재채기와 기침이 나와도 참아라 하는 등 잔소리를 들으면 먹는 것이 칠면조라도 맛이 없죠. 그러니 주인님, 편력기사를 따라다니고 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명예 대신에 좀 더 제게 소용되고 이로운 걸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명예를 벌써 다 받은 것으로 해두세요. 저는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건 사양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여기 앉아서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주님이 높여주시는 법일세. 그리고 산초의 팔을 잡아 억지로 제 옆에 갖다 앉혔다. 양치기들에게는 시종이니 기사니 하는 수작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잠자코 예절 바르게 그리고 아주 맛이 있는 듯 주먹만한 고깃덩어리를 먹고 있는 손님들을 멀거니 바라볼 뿐이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자 그들은 자리 위에다 볶은 도토리를 잔뜩 갖다 놓고 돌절구로 찧어서 만든 것보다도 더 단단한 치즈 반덩어리를 그 옆에 갖다 놓았다. 그동안에도 뿔로 만든 잔이 쉴 새 없이 빙빙 돌아 2개의 가죽 술통 중에 1개는 순식간에 텅 비고 말았다. 시장기가 완전히 가신 돈키호테는 도토리를 한 줌 쥐고 골똘히 들여다보면서 아래와 같은 연설을 시작했다. 행복했던 시대여, 행복했던 세상이여. 그 시대를 선인들은 황금시대라고 명칭을 붙였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 절기시대가 목마르게 탐내고 있는 황금을 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다는 뜻으로 그런 명칭이 부여됐던 것은 아니다. 오직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란 두 말을 알지 못했다는 뜻에서 그 명칭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그 축복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 소유였었지. 그날의 양식을 얻는데도 힘이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쳐 달콤하게 익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서 있는 튼튼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었다. 맑은 샘과 흐르는 강물은 향기롭고 깨끗한 물을 풍족히 제공했으며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벌떼는 바위 틈과 빈 나무 속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아무에게나 아낌없이 그들의 향기로운 노동의 결실을 내주었던 것이요. 단단한 전나무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가볍고 넓적한 껍질을 벗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붕을 덮게 하였고
사람들은 단지 불순한 천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아무렇게나 깎아 세운 기둥 위에다 그 전나무 껍질을 덮었던 것이요. 그때는 모두가 평화요, 우정이요, 화합이었어. 대지는 우리들이 졸라대지 않아도 그 풍요하고 넓은 가슴 어디에서나 온갖 물질을 생산하여 대지를 점유하고 사는 자녀들을 충족시키고 유지시키고 즐겁게 했던 것이요. 그때에는 순진하고 아리따운 양치기 처녀들이 머리따발을 길게 늘어뜨린 채 예나 지금이나 정숙한 마음씨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녔던 것이요. 오늘날 유행하는 것과 같은 명주나 비단으로 괴상망측하게 만든 장식도 없었어. 나뭇잎을 몇 개 엮은 것만 가지고도 허영심에 들뜬 궁정 귀부인들 못지않게 화려하고 품위가 있었어. 그 당시에는 이성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마음도 생각하는 그대로 단순하고 순박하게 표현했고 정의는 그 위치를 확고하게 지켜 어떠한 감언에도 굴하진 않았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은혜와 이익에 정의는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소. 그리고 재판관이 개발한 해석을 따라서 법률로 좌우되지도 않았으니 그것은 재판할 사람도 재판을 받을 사람도 없었던 까닭이요. 아까 말했지만 정숙한 처녀들은 음란한 습격을 받을 두려움도 없이 홀로 아무데나 가고 싶은 곳을 돌아다녔어. 몸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네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 되었던 것뿐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겨운 시대에는 처녀가 크레타의 미로에 숨어 있다 해도 안전하지 않소. 못된 애욕은 그 저주스런 욕망의 위력으로 틈바구니를 통해서나 또는 공중으로 뚫고 들어와서는 온갖 방어물을 격파하고 처녀를 망치는 것이오. 그리하여 시간이 감에 따라 악행이 더욱 심해지자 처녀를 보호하며 과부를 구제하며 고아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편력기사도가 생겨난 것이오. 여러 형제 양치기들, 나는 그 기사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외다. 나는 나와 내 시종에게 베풀어준 환대와 친절한 환영에 감사하는 바요. 단 자연 법칙에 의하여 생명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편력기사를 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를 환대하였으니 나는 최대의 사의를 표하여 당신들의 호의에 감사해야겠소. 우리 기사님은 양치기가 먹으라고 내놓은 도토리를 보고 황금시대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양치기들에게 쓸데없는 장광설을 벌였던 식사가 다 끝났을 때 양치기 한 사람이 말했다. 기사님, 저희들이 정말 기사님을 반갑게 접대해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즐거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곧 올 겁니다. 그 친구는 아주 영리한 젊은이로서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죠. 그리고 또 글을 읽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죠. 그리고 깡깡이도 썩 잘 켠답니다. 양치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깡깡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후 22도 안 된 얼굴이 잘생긴 청년이 들어왔다. 양치기가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안토니오, 자네 노래 하나 불러주지 않겠나? 그러면 이 손님께서도 이런 두메산 꼴에도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걸세. 자네의 솜씨를 벌써 다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가 직접 보여드렸으면 좋겠어. 자, 어서 거기 앉아서 자네 삼촌인 신부가 지어준 우리 마을에서 모두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불러주게. 어려울 거 없지. 청년은 더 재촉할 새도 없이 옆에 있는 참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깡깡이 줄을 고르더니 이윽고 듣기 좋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치기의 노래가 그치자 돈키호테는 좀 더 들려달라고 했지만 산초는 음악보다는 잠잘 생각이 더 간절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나리께서는 오늘 밤에 주무실 곳을 빨리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온종일 일한 터라 밤새껏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는 없거든입쇼. 산초,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 술통을 빈번히 찾아다니고 나니까 음악보다는 잠을 자야겠단 말이지. 잠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누가 안 그렇다고 했느냐. 그럼 아무데나 자리를 잡고 먼저 눕게.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은 잠자는 것보다는 깨어서 망을 보는 것이 더 어울리지. 그런데 내 귀를 다시 한번 치료해주는 것도 좋겠네. 어쩐지 이놈이 사정없이 아파오는군 그래. 산초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양치기 중에 한 사람이 그 상처를 보고는 금방 낫게 하는 약을 발라줄 테니 걱정 말라 했다. 그리고는 그는 주위 사방에 얼마든지 자라는 만년향 풀잎을 뜯어 씹어서 소금과 섞어 귀에다 붙여주며 기사에게 다른 약은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제12장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양치기들에게 한 젊은이가 들려준 크리소스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마침 그때 마을에서 먹을 것을 운반해다 주는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그곳에 와서 말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양치기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그 학자 양치기로 유명한 크리소스톰이 죽었다네. 소문을 듣자니 부잣집 길레르모의 딸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그만 죽었다는 거야. 왜 그 양치기 처녀처럼 차려입고 이 근처를 돌아다니던 아가씨 말이야. 아, 마르셀라 아니야?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건 그 사람이 유언장에서 무어인들처럼 들판에다 묻어달라고 했다는 거야. 샘이 흐르는 바위 및 전나무 옆에다 말일세. 그 이유는 소문을 듣자니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그 아가씨를 처음 본 게 바로 그곳이라는 거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모두 별난 것이라서 교회에선 그대로 다 해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군. 그도 그럴 것이 모두 이교도 냄새가 나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그와 아주 친하던 학자 암브로시오가 왠지 그 학자는 크리소스톰이 하라고 한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을이 온통 법석이라네. 하지만 결국에는 암브로시오와 양치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거라고들 말하네. 그래서 내일은 아까 말한 그 장소로 아주 성대하게 시체를 가져온다네. 정말 볼만할 걸세. 내일 마을에 돌아가지 않는데도 그건 꼭 구경해야겠어. 우리도 구경 가세. 양치기들이 모두 대답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남아서 양을 지킬지 제비를 뽑아보세. 그중 하나가 말했다. 페드로, 좋은 생각일세. 하지만 제비를 뽑아볼 필요는 없어. 내가 혼자 남아있을 테니까. 괜히 뭐 내가 아주 마음이 좋아서 그러든가 구경이 싫어서 그러는 줄로 착각하진 말아주게. 어제 발에 가시가 박혀서 걸을 수가 없어. 그것뿐이라네. 하여간 고맙네. 페드로가 웃으며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페드로에게 죽은 사람은 누구며 양치기 처녀는 누군가고 물었다. 페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은 사람은 이곳 두메골 마을 사람으로 살라망카에서 수년간 공부를 하고 대단히 박학다식하다는 평판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올해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 예언도 했죠. 여보게, 그건 흉년이란 말일게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마찬가지죠. 페드로가 대답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와 친구들은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말입니다. 올해는 보리를 심고 밀을 심지 말라든가, 이번엔 콩을 심고 보리는 그만두라든가, 다음 해에는 기름이 잘 되겠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한 방울도 아니 될 것이라든가 하는 말을 모두들 하라는 대로 했다나요? 그건 점성술이라는 학문이라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살라망카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안 된 어느 날 그는 늘 입고 다니던 기다란 학자 윗도리를 벗어던지고는 갑자기 양치기처럼 차리고 나타났지 뭡니까. 그리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 암브로시오도 양치기처럼 차리고 나섰습니다. 아차,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군요. 그 죽은 크리소스톰은 아주 시를 잘 짓는 젊은이여서
크리스마스 저녁에 부를 노래도 짓고 우리 마을 아이들이 공연하던 사육제 연극도 지었더랍니다. 사람들 모두 칭찬했죠. 두 학생이 갑작스레 양치기 차림을 한 걸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옷차림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크리소스톰은 재물, 토지, 날짐승, 길짐승 등등 굉장한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는 그 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마음씨가 너그럽고 착해서 모든 점잖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인물이 또한 잘생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젊은이가 옷을 바꿔 입은 건 아까 우리 친구가 말씀드린 마르셀라라는 양치기 처녀를 따라서 험한 산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랬다더군요. 그 죽은 크리소스톰이 바로 그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랍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기사님은 아무리 오래 사셔도 평생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 마을에 크리소스톰의 아버지보다도 더 돈이 많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길레르모라는 사람으로 천주님은 그 많은 재산보다도 더 귀중한 딸을 주셨더랍니다. 그 어머니는 이 지방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그만 그 딸을 낳다가 죽었지요. 지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해와 달이 한데 어울려 깃들인 것 같은 그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집안도 알뜰히 지키고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주어서 그 영혼은 이 순간에도 저 세상에서 천주님과 즐기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남편 길레르모는 부인이 죽자 슬퍼하다가 어리지만 돈이 많은 딸 마르셀라를 우리 마을의 신부로 있는 삼촌에게 맡기고 죽었죠. 그 애는 아주 예쁘게 자라났는데 그 애를 보면 그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은 딸이 훨씬 더 예쁠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애가 10서너 살이 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듯 예쁘게 만들어주신 천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여자를 모두 사랑하게 되었죠. 삼촌은 아가씨를 아주 엄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예쁘다는 소문은 멀리 퍼져서 우리 마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아주 잘난 사람들이 몰려와 혼인을 하려고 삼촌을 조르고 꿰고 야단을 쳤죠. 그렇지만 그분은 조카 딸의 혼인을 뒤로 미루었죠. 토지를 관리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말씀이지 그 신부님이 그 일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기사님, 이걸 알아두세요. 이런 조그마한 마을에선 무슨 일이든 참견을 하고 얘깃거리로 삼는답니다. 옳은 말이요. 그건 그렇고 얘기나 계속하시오. 아주 좋은 얘기 외다. 그리고 페드로 당신은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도 합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주님이 주시는 재주가 내게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아가씨의 삼촌은 그 많은 구원자들의 성격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얘기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지만 그 아가씨의 대답은 의뢰 자기는 아직 어려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더 말하지 않고 나이가 더 들어서 제 마음에 맞는 배필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분 말씀은 부모가 자식의 반대도 무릅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양치기처럼 차려입고 나타나더니 삼촌과 온 마을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다른 마을 양치기 처녀들과 어울려 들에 나가 양떼를 지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그 예쁜 얼굴을 세상에 보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잣집 남자들이 크리소스톰과 똑같이 차려입고서 그 아가씨 뒤를 줄줄 따라다니며 들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가씨를 사랑한 게 아니라 숭배했죠. 그런데 그 마르셀라는 이처럼 가리는 것이 별로 없이 자유롭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게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쩍은 데가 없습니다. 그 아가씨는 양치기들과 사귀고 얘기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친절하고 예절 바르게 대해주지만 정식으로 엄숙한 청혼을 하면서 제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돌팔매를 내던지듯 팽개쳐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가씨는 이 지방에 전염병이 올 때보다도 속상하는 일을 더 많이 저질러 놓았답니다. 누구와도 잘 사귀는 상냥하고 예쁜 아가씨니까 한 번 본 사람이면 꼭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모두 줄줄 따라다니며 사랑을 보냈지만 멸시와 무심한 말씨에 그만 기가 죽어서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 소리가 없어서 그 아가씨더러 인정이 없다는 둥 지독하다는 둥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사님도 여기 며칠 묵어 계시면 버림받은 구원자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산과 골짜기에 퍼지는 걸 듣게 될 겁니다.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커다란 너도밤나무가 한 26그루 서 있는데 나무마다 마르셀라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엔 이름 위에다 왕관을 새겨놓기도 했는데 아마 그의 애인은 마르셀라가 모든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도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여기서 한 양치기가 한숨을 지으면 저기서는 또 다른 양치기가 신음하고 멀리서는 사랑의 노래가 들려오고 가까이에선 절망의 비가가 들려옵니다. 참나무가지에 눈물 어린 눈을 뜬 채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쉴 새 없이 한숨만 쉬면서 무덥기 짝이 없는 여름날 오후에 불타는 모래에 앉아 자애로우신 하늘에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 위에 아름다운 마르셀라는 구김살 없이 무심하게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씨를 아는 우리는 모두 그 교만한 짓거리가 어떻게 끝나며 누가 행운아가 되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잘 알려진 얘기라 우리 친구가 크리소스톰의 죽은 원인이 그 일 때문이라고 말할 때 얼른 이해가 갑니다. 내일 저희들과 꼭 그의 장례식에 가봅시다. 크리소스톰은 친구가 많으니까 정말 볼만할 겁니다. 게다가 묻어달라고 한 곳에서 1마일 반도 채 안 돼요. 꼭 가기로 하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대단히 감사하외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웬걸요. 저는 마르셀라 애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절반도 몰라요. 혹시 내일 가는 길에 얘기를 더 들려줄 양치기를 만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무얼 좀 덮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밤 공기가 상처에 해로울지도 모르니까요. 하긴 제가 발라드린 약이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지만요. 벌써부터 기나긴 얘기에 염증이 난 산초 판사도 역시 주인들어 페드로의 헛간으로 가서 주무시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페드로의 헛간으로 가서 마르셀라의 애인들처럼 그의 아가씨 둘시네아를 생각하며 온 밤을 보냈다. 제13장 마르셀라의 이야기가 끝나다. 동쪽 발코니 위에 새날이 밝아오기가 바쁘게 6 양치기 중 5이 일어나서 돈키호테를 깨우고 같이 길동무가 되어줄 테니 크리소스톰의 장례식을 보러 가자고 했다. 기사는 아주 기뻐하며 일어나 산초더러 얼른 말과 노새에 안장을 얹으라고 일렀다. 산초는 금방 일을 해치웠고 그들은 모두 급히 길을 떠났다. 1마일을 채 못 가서 4갈래 길이 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른 길로 검은 옷을 입은 5-6명의 양치기가 나뭇잎으로 된 관을 쓰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그들도 장례식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데 어울려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말 탄 사람 중에 하나인 비발도라는 사람이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왜 그처럼 무장을 하고 다니느냐고 물었다. 라만차의 기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 직책의 수행을 위해서 다른 모양으로는 다닐 수가 없소이다. 안일과 사치와 휴식은 연약한 궁중인들을 위해 생긴 것이고 수고와 불편과 무장은 세상에 이른바 편력기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나도 사리에 어둡고 철없는 몸이나마 그중 말석을 차지하고 있소이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단정해버렸다. 또 도대체 무슨 종류의 미친 병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비발도가 솔선 편력기사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선생들께서는 아더왕의 위협을 기록한 영국의 연대기와 역사책을 읽지 못하였소. 아더왕을 우리 카스틸 말로는 보통 아르투로라고 부르지요. 그분은 죽지 않고 마법에 의해서 까마귀가 되었다는 전설이 영국 전역에 퍼져 있죠.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 세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영국 사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까마귀를 죽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대한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 원탁의 기사라는 기사단이 형성되었고, 기록된 그대로 볼 것 같으면 호수의 기사 란사로테와 왕비 히네브라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는 덕망 높은 킨타뇨나가 중개자도 되며 밀사 노릇을 했죠. 그의 사랑과 용맹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후부터 이 기사도는 점차적으로 생겨나 세상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업적으로 이름난 이는 가울라의 아마디스, 이르카니아의 펠리츠 마르테,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는 티란테엘, 무적의 용사인 그리스의 벨리아니스 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력기사라는 것이며, 내가 설명해드린 것이 기사단에 대한 설명인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난 죄인인 나도 거기에 한몫 참례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여행객들이 돈키호테는 머리가 돌았다고 완전히 단정을 내렸고, 무슨 종류의 미친 병에 걸려 있는지도 알아냈다. 편력기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분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카르투와 수도승들도 규율이 그리 엄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수도승의 규율도 그만큼 엄격하긴 합니다만 기사도만큼이나 필요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하늘에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같은 군인과 기사들은 그분들이 기도하는 바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서 천주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요, 천주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팔의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일은 땀과 고생과 노력 없인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쟁을 직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안일한 평화 속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십사고 천주님께 빌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참고 견디어야만 한다는 것은 정한 이치죠. 그러나 결코 편력기사의 지위가 수도승만 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나의 힘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더 괴롭고 힘들 때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더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것뿐입니다. 옳은 말씀 이외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편력기사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자칫하면 평생이 달아날 무서운 모험에 뛰어드는 순간에도 천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려 하진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도라면 그런 위험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아가씨들에게 보호를 부탁하는데 마치 아가씨들이 천주님인 양 진정으로 간절히 빌더군요. 그건 아무래도 좀 이교도의 냄새가 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선생, 그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소이다. 만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기사가 있다면 그 기사는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편력기사가 무술을 발휘하기에 앞서 아가씨를 면전에 대하고 앞에 놓인 위험한 일에 있어서 그 아가씨의 호의와 보호를 청하는 것 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기사도의 오랜 풍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아가씨에게 자기 몸을 부탁하며 입으로 몇 마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은 고담책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그네들이 천주님께 몸을 부탁하기를 잊었나 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책을 실천하는 동안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여행객이 다시 물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미심한데요. 가끔 책을 읽어보면 두 기사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되더군요. 그러다가 점점 성이 나서 말머리를 돌리고 들판을 한 바퀴 빙 돌고는 다짜고짜로 상대편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달려오는 도중에 아가씨한테 기원을 부탁하죠. 이렇게 해서 맞부딪히고 나면 대개 한 사람은 딴 사람의 창에 찔려서 말 아래로 떨어지고 창으로 찌른 사람도 땅에 안 떨어지려고 말갈기를 붙들고 늘어지죠.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건 그 죽은 사람이 그처럼 짧은 순간에 언제 천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까? 게다가 편력기사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는 건 아니니 보호를 부탁할 아가씨가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편력기사에게 아가씨가 없을 수는 없어요. 편력기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합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담책을 보나 아가씨가 없는 편력기사는 없었어. 그건 내가 맹세할 수 있어. 왜냐하면 아가씨가 없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정식 기사가 아니고 위조된 기사로 보아야 하며 정문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도둑이나 강도처럼 담을 넘어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하오. 하여튼 간에 제 기억이 정확한진 몰라도 유명한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동생인 돈 갈라올은 보호를 부탁할 아가씨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도 누가 나쁘단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아주 용감하고 유명한 기사가 아니었던가요?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여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돈 갈라올은 남몰래 깊은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드는 아가씨마다 사랑을 보내곤 하던 그의 버릇은 그도 어쩔 수 없는 성격상의 특징이었죠. 그가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아가씨는 단지 하나뿐이었고 본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셨던 분이라 남모르게 늘 그 아가씨에게 보호를 부탁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모든 편력기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니 선생님께서도 기사로 나선 이상 아가씨가 한 분 계시는 게 분명하군요. 만일 돈 갈라올처럼 비밀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제가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간청하는 바인데 그 아가씨의 성함과 출생지와 지위와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당신처럼 훌륭하신 기사에게 사랑과 봉사를 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되면 그 아가씨에겐 무척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일 테니까요. 이에 돈키호테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내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조차도 나는 모르오. 선생이 아주 정중하게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의 이름이 둘시네아요. 출생지는 라만차의 델 토보소란 마을이요. 그 지위는 나의 여왕이요 주인인 만큼 적어도 공주만큼은 되고 또 아름답기로 말한다면 시인들이 자기 애인들에게 붙여주는 온갖 불가능하고 기이한 특성이 다 나타나 있다오. 초인간적으로 아름다우며 머리는 황금이요. 이마는 낙원의 들판이요. 눈썹은 무지개요. 눈동자는 태양이요. 뺨은 장미요. 입술은 산호요. 치아는 진주요. 목은 수정이요. 가슴은 대리석이요. 손은 상아요. 백설처럼 희며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린 곳은 정중하게 생각만으로 찬양할 수 있으며 비교는 할 수 없답니다. 혈통과 족보와 가문도 좀 알고 싶은데요. 비발도가 말했다. 그 아가씨는 로마의 유서 깊은 쿠르치오스나 토가요스 시피오의 후손도 아니요. 요즘의 콜로나나 우르시노 집안도 아니요. 카탈루냐의 몽카타와 레게세네의 집안도 아니요. 발레시아의 레베냐와 빌라노바의 집안도 아니요. 아라곤의 팔라폭세, 누사, 로카베르티 코레아, 루나 집안도 아니고 다름 아닌 라 만차의 델 토보소가에 속하는 분으로서 아직 역사는 깊지 않지만 앞으로 가장 저명한 가문을 일으킬 혈통이지요. 여행객이 물었다. 나는 라레도 카초핀의 후손이지만 우리 가문과 라만차의 델 토보소가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가문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못 들어봤다고요.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 모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고 양치기들도 돈키호테가 지독하게 돌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직 산초만이 돈키호테가 하는 말을 진실로 알고 있었다. 다소 의심나는 점은 아름다운 둘시네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델 토보소 부근에 살았지만 그런 이름이나 공주님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 즈음 맞은편 산과 산 사이로 난 샛길로 약 20명쯤 되는 양치기들이 검은 양가죽 옷을 입고 나뭇잎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중 6사람이 여러 가지 꽃과 가지로 뒤덮인 관을 운반하고 있었다. 이 모양을 본 양치기 하나가 말을 했다. 크리소스톰이 연구를 운반하는 모양이군. 저 산 밑이 바로 묻어달라고 한 곳이지요. 그들은 모두 걸음을 재촉하여 그 사람들이 관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때 그곳에 당도했다. 그중 4사람은 단단한 바위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정중한 인사를 교환하고 돈키호테의 일행은 곧 관을 들여다보러 갔다. 관 안에는 양치기의 옷차림을 한 30살쯤 된 사내가 꽃에 뒤덮여 누워 있었는데 죽은 모습을 보아도 생시에는 얼굴이 깨끗한 청년 신사였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관 위에는 몇 권의 책과 많은 종이 뭉치가 펼쳐 있기도 하고 혹은 봉인이 되어서 시체 주위에 놓여 있었다. 구경꾼과 땅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관을 들고 온 사람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다. 암브로시오, 좀 자세히 보게. 이 장소가 정말 크리소스톰이 말한 곳인지 알아보란 말일세. 그 친구가 유언장에서 말한 모든 지시를 그대로 해주려고 하니 말이야. 암브로시오가 대답했다. 바로 여길세. 내가 잘 알아. 바로 이곳에서 그 불행한 친구는 나한테 자기 슬픔을 늘 얘기했다네. 여기서 그 친구는 그 아가씨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사랑을 고백했고 또 여기서 마르셀라는 그를 거절하고 멸시했다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생의 비극을 끝내고 말았지. 그리고 숱한 불행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는 바로 여기서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일세. 그리고는 돈키호테와 여행객들을 보고 말을 계속했다. 여러분이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시체는 하늘이 스스로 무한한 보화를 다 채워 넣었던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소스톰의 죽은 몸이올시다. 크리소스톰은 남다른 천재와 유별난 예절과 극진한 친절을 가지고 있었고 우정에 있어서는 불사조요, 계산할 수 없이 관대했죠. 거만하지 않았으며 조잡하지 않게 쾌활했으며 한마디로 하면 온갖 좋은 성품에 있어 으뜸이었고 온갖 불행에 있어서도 절대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했으나 미움을 받았고 숭배를 했으나 경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야수 같은 존재에게 사랑을 구했고 대리석을 부드럽게 하려고 했으며 바람을 뒤쫓아 잡으려 했고 허허벌판에다 소리를 질렀고 보답이 없는 봉사를 하였으니 그 보답으로 인생의 중도에서 죽음의 먹이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원고 뭉치가 잘 말해주듯이 그는 어떤 양치기 처녀에게 인류의 기억 속에 영영 사라지지 않을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다 그의 시체를 묻음과 동시에 이 원고들도 불태워버리라고 분부했습니다. 비발도가 말 참견을 했다. 그걸 불에 태우신다면 당신은 그자보다도 더 냉혹하고 잔인한 셈인데요. 유언하는 사람의 분부가 이치에 안 맞을 경우에도 그 분부를 이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합당치도 않습니다. 영험하신 만투아가 시인 베리길리우스가 유언장에서 분부한 것을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그대로 다 수행하겠다고 했다면 결코 옳은 행동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시오 씨, 당신은 친구의 시체는 땅에 묻지만 그 글까지 없애버려선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이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청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그 유언에 응할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원고를 살려두어서 마르셀라의 잘못이 언제나 남겨지도록 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그런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병에 걸렸던 운수 나쁜 그 친구의 내력을 다 알고 있고 또 당신의 우정과 그의 죽은 원인과 임종시에 남긴 분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슬픈 이야기만 듣고도 마르셀라의 매정스런 마음이 어떠한지
크리소스톰의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과 또한 당신의 우정의 진실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모한 사랑이 눈앞에 열어주는 길을 마구 내달리는 사람의 운명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크리소스톰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이 장소에 묻힐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동정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그처럼이나 울려주던 말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러 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현명하신 암브로시오 씨, 우리의 동정과 소망에 보답하는 뜻으로 다른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간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원고를 불사르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양치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손을 내밀어 가까이 놓인 종이를 몇 장 집어들었다. 그것을 보고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예의상 당신이 가지신 것은 그대로 허락하여 드리겠지만 제가 그 나머지는 태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 마시오. 종이에 무엇이 쓰였는지 보고 싶어 비발도가 곧 한 장을 펴보니 절망의 노래라는 제목의 시였다. 그 말을 듣고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 불행한 친구가 쓴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의 불행이 그를 이런 지경에까지 몰아넣었는지 다들 아시도록 크게 읽어보십시오. 땅을 팔 동안 읽을 시간이 넉넉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섰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염원을 품고 있었던 터라 그가 낭랑한 음성으로 다음의 시를 낭송할 때 주위에 동그랗게 모여 섰다. 제14장 양치기의 절망에 찬 시와 그 밖의 일. 크리소스톰의 노래. 그대 잔인한 자여, 그대로 하여 그대의 냉혹한 무자비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 하니 이 쓰라린 가슴의 비탄을 그대로 풀어놓기 위해 깊은 지옥의 신음소리를 빌어오련다. 내가 당한 온갖 고통과 그대의 잔인성, 그걸 모두 얘기하려면 그 무서운 소리가 울려 나오며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내어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나, 그러나 들으라. 달콤한 멜로디가 아니라 내 가슴을 편히하고 내 가슴에 가시를 막으려고 미칠 듯한 절망이 깊은 고통에서 짜낸 잡음을. 사자의 부르짖음, 사나운 늑대의 울부짖음, 비늘 차가운 뱀의 소름 끼치는 소리, 이름도 모를 괴물들의 무서운 짓거림,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 쉴 새 없는 바다와 씨름하는 맹렬한 바람의 공허한 신음, 방금 거꾸러진 황소의 울음, 짝이른 비둘기의 구슬픈 흐느낌, 질투심 많은 부엉새의 청승맞은 노래, 깜깜한 지옥의 무리가 부르짖는 곤회의 합창, 이 모든 잡음이 미친 듯이 한데 어울려 내 영혼의 처참한 탄식이 되다. 나의 괴로움은 전에 없던 새 노래가 필요하다. 어버이처럼 자애로운 타호강이 흐르는 곳과 올리브나무가 물가에 뒤덮인 베티스강에도 그 잡음은 울릴지어다. 저 험한 바위와 깊은 동굴 속, 침울한 골짜기와 외로운 해변, 사람의 발자국도 햇빛도 없는 곳, 느릿느릿 흐르는 희뿌연 나일강, 도끼 어린 괴물의 무리가 자라는 곳, 그런 곳에 나의 탄식은 울려 퍼져라. 이미 죽어버린 혀지만 탄식만은 생생히 살아있구나. 멸시는 능히 사람을 죽이며 속절없는 의심은 인내심을 죽인다. 질투에 죽이는 힘은 더욱 무섭고 오랜 이별로 말미암아 인생은 지긋지긋한 공허가 된다. 행복의 꿈이 가져다주는 안식은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피할 길 없는 최후의 종착역은 죽음뿐. 아, 그러나 나는 무슨 기적을 타고났기에 죽지도 않고 이별과 질투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 속절없는 의심에 마음 조이며 잊혀진 채로 홀로 고뇌의 불을 태우며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있는가.
이 캄캄한 고뇌의 심연 너머로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비치지 않는다. 차라리 절망 속에서 고칠 길 없는 불행을 포옹하여 영원히 희망과는 담을 쌓으리. 두려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으랴.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언제나 많지 않을까. 무서운 질투가 내 앞에 어른거릴 때, 그리하여 갈갈이 찢어진 내 상처를 보게 될 때 나는 두 눈을 감고 외면해야 하는가. 매서운 멸시를 당하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여 비참한 변화요. 아름다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뀔 때 불신의 문을 열지 않을 자 누군가. 그대 사랑 왕국의 사나운 폭군 질투여. 내 손에 너의 사슬을 매라. 멸시여. 너의 강인한 끈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나 나의 불행이여. 나의 괴로움은 무엇보다도 강하여 그대의 추억을 말살하는구나. 이제 나는 죽는다. 죽으나 사나 내겐 희망이 없기에 나는 어리석게도 환상에 매어 달린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태고로부터의 폭군인 사랑에 매인 자는 가장 자유로운 자임을 선언한다. 나의 원수인 그 아가씨는 그 아름다운 몸속에 또한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그 차가운 태도는 내 잘못 때문이며 사랑은 고통을 줌으로써 그 왕국을 다스린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하며 쓰라린 속박에 매인 채 그의 멸시도 나락에 떨어진 가련한 한 조각 인생을 마저 보내고 영혼과 육체를 바람에게 주어버리련다. 미래의 승리의 월계관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너의 횡포는 역겨운 거친 생을 버릴 원인이 되었나니 보라, 이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진정 나는 기꺼이 너의 재물이 되었구나. 내가 죽으면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릴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러나 네 눈 속에 들어있는 해맑은 천국일랑은 더럽히지 말라. 내 진정을 제물로 삼은 너의 죄는 크다 할지라도 그대가 별도로 속죄하기를 원치 않노니 차라리 명랑한 웃음을 지어서 나의 죽음이 너의 잔치가 되게 하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내가 일찍 죽음으로 해서 크나큰 명예를 얻게 되었도다. 드디어 때는 왔도다. 지옥의 심연으로부터 목마른 탄탈로여. 시지프스와 독수리를 데리고 티리우스의 무정한 돌과 함께 바퀴를 지고 에히온과 끊임없는 고독에 헤매는 자매들이여. 이 가슴속에 온갖 고통을 쏟아넣으며 음산한 음성으로 수위조차 감을 가치도 없는 시체 위에 구슬픈 만가를 부른다. 절망에도 이런 대접이 있을 수 있는가? 지옥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괴물이여. 지옥의 온갖 잡스러운 요물들이여. 이 음산한 만가를 함께 부르라. 죽은 애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례식이로다. 절망의 노래여. 이 슬픈 가슴으로부터 흘러나가 슬퍼하지 말라. 너를 낳게 한 원인은 내가 불행해지면 도리어 행복해진단다. 무덤 속에서라도 슬픔은 추방하라. 크리소스톰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비발도는 그것이 마르셀라가 정숙하고 착하다는 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시에서 보면 크리소스톰은 질투와 의심과 멸시 등을 말했는데 그런 건 모두 마르셀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브로시오는 친구의 가장 내밀한 생각을 알고 있었던지라 말하기를 당신의 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겠군요. 그 불행한 친구가 이 노래를 지은 것은 마르셀라로부터 일부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늘 볼 수 있는 결과가 생길까 해서였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A는 별별 근심 걱정을 다 하게 마련이나 크리소스톰은 전혀 상상적인 질투와 의심으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건 진짜 질투와 의심과도 꼭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르셀라의 덕망은 소문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매정스러움과 교만한 것과 좀 경멸적인 대를 제하고는 그 아가씨한테선 못된 시기심도 사소한 잘못도 꼬집어낼 수가 없죠. 옳은 말씀이외다. 비발도가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쪽지를 읽으려 할 때였다. 땅을 파고 있는 바위 위에 마르셀라가 나타났다. 그녀를 보자 암브로시오는 분해서 소리쳤다. 산중을 돌아다니는 무서운 뱀아. 내 무정이 죽인 이 불쌍한 사람의 상처가 너를 다시 보고 피를 흘리는지 보려고 여길 왔느냐? 또는 네 못된 성미의 잔인한 결과를 보러 왔느냐? 제2의 무장한 네로처럼 높은 데서 불타는 로마를 구경하러 왔느냐? 또는 교만한 마음에서 타르퀴누스의 페루난 딸이 아버지의 시체를 짓밟는 것처럼 이 처참한 시체를 짓밟으려고 왔느냐? 왜 왔는지, 무얼 바라는지 빨리 말해라. 크리소스톰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네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으니 그가 죽었어도 그의 친구라 칭하는 우리들은 네 말을 듣도록 하마. 그러자 마르셀라가 대답했다. 암브로시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목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하고 또 자기네들의 괴로움과 크리소스톰의 죽음의 탓을 내게 다 돌리는 사람들이 옳지 않다는 걸 해명하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은 하늘이 나를 아주 아름답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는 보답으로 나도 그들을 사랑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요구까지 합니다. 나는 천주님이 주신 지각에 의하여 아름다운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한 여자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운 것은 싫게 마련인데 나는 네가 아름다워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밉더라도 나를 사랑하라는 건 우습지 않아요? 하지만 양쪽 다 똑같이 아름다운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서로 꼭 같은 매력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반드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어떤 건 보기에만 좋고 마음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일 아름다운 것이 모두 사랑을 불러일으켜 마음을 정복한다면 남자들의 마음은 모두 갈 바를 모르고 마구 방황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무한한 것이어서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역시 무한하게 될 터이니까요. 더군다나 제가 들은 대로는 진정한 사랑은 나눌 수가 없고 자유롭고 속박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또 저는 그렇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니까 제 마음을 억지로 죽이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만일 하늘이 저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 추하게 만드셨다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 자신이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은 제가 예쁘게 되기를 원해서 예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아름다움은 제가 원하지 않고 하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주셨을 뿐입니다. 독사는 독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자연이 제공해준 독이라 우리가 욕할 게 못 되는 것처럼 저는 아름답다는 이유로 욕을 먹을 순 없어요. 정숙한 여자의 아름다움이란 먼 곳에 있는 불이나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것이어서 거기 가까이 오지 않는 남자는 화상도 입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정절과 덕은 마음의 장식품이라 그것들이 없으면 육체가 아름다워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절이 영혼과 육체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요 성품이라면 아름답다는 이유로 사랑을 받는 여자가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온갖 힘과 재주를 다하여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남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그것을 잃어야만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고 또 자유롭게 살고자 하여 들판의 고독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제 친구요.
이 개울물은 제 거울이며 이 나무와 물에게 저는 제 생각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저는 바로 멀리 있는 불이며 떨어져 있는 칼입니다. 제 눈에 매혹을 당한 사람은 제가 말로써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욕망이 희망 속에서 자란다면 나는 크리소스톰이나 누구에게나 한 번도 희망을 준 일이 없으니까요. 누가 죽은 것이 저로 인해서라고 하는 건 옳지 못해요.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공연히 자기가 고집을 부리다가 죽은 것이니까요. 그가 순수한 의도에서 그랬으니까 저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누가 주장할지 모르나 지금 여러분이 땅을 파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가 자기의 순수한 의도를 고백했을 때 저는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과 대지만이 내 정절의 열매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어리석음의 웅덩이 속에 빠져버린 것이 오히려 당연치 않습니까? 만약 제가 복돋아 주었다면, 만일 제가 그를 만족시켜 주었다면 저는 제 본래의 감정과 결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셈이 될 겁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데도 고집을 부렸고 미움을 받지 않는데도 절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의 고통의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타당한가 판단해 보세요. 제가 속인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제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절망하라고 하세요. 제가 유혹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공표하세요. 내가 희망을 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약속한 일도 없고 희망을 준 일도 없는 사람들은 나더러 잔인하다느니 살인마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을 하는 것은 아직 하늘이 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누구를 골라서 사랑을 할 거란 생각을 하는 건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제게 구애하는 모든 사람의 특별한 혜택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나 거절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아무 남자도 사랑하지 않는 여자는 남자에게 질투를 일으킬 리 만무하며 희망을 거절하는 것이 멸시로 오해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 저를 야수나 뱀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를 해롭고 악한 물건으로 피하면 되고, 저보고 은혜를 모른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되고,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알고 지내지 않으면 되고, 잔인하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이 야수 같고 뱀 같고 은혜 모르고 이상하고 잔인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찾지도 돕지도 알지도 따르지도 않을 테니까요. 조급한 심정과 절박한 열정이 크리소스톰을 죽였다면 왜 저의 정절과 신중성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는 나무들과 사귀며 제 청순함을 지키려 하는데 나더러 남자들과 사귀라고 하고 저의 청순함을 잃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대체 될 말입니까? 알다시피 저는 부유합니다. 남의 것은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는 성격이라 누구에게 굴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남자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한 사람은 속이고 한 사람에겐 희망을 주고 하는 따위의 짓은 안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은 비웃고 다른 사람과 즐기지도 않아요. 그저 저는 순진한 마을 양치기 처녀들과 사귀기를 즐기고 제 염소를 돌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제 소원은 이 산을 벗어나지 않고 산 너머에까지 미친다 해도 그것은 단지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는 목적에서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계단을 밟고 난 그 다음 스스로 영혼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마르셀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 곁에 있는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 처녀의 아름다움과 기막힌 판단력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 처녀의 아름다운 시선이 보내는 강한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방금 들은 명백한 거절의 선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돈키호테는 이때야말로 궁지에 놓인 처녀를 구원함으로써 기사정신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칼자루에 손을 갖다 대며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쳤다. 지위나 신분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마르셀라를 쫓아가려는 자는 나의 무서운 분노를 살 줄 알아라.
그 아가씨는 명백하고도 충분한 논리로서 자기가 크리소스톰의 죽음에 대하여 결백하고 또한 무관하며 다른 구해자들의 욕망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몸을 허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자꾸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해야만 할 것이다. 그 아가씨가 분명히 그런 순결한 의도를 갖고 사는 유일한 여자임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위협 때문인지 또는 친구에게 응당해 주어야 할 일을 해달라는 암브로시오의 부탁 때문인지 무덤을 다 파고 종이들을 다 태우고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시체를 묻을 때까지 아무도 그 장소에서 떠나질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자 여행객들은 돈키호테에게 함께 세비야로 가자고 했다. 그곳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모험을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들의 권고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씨가 너무도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은 산중에 출몰한다는 도둑과 강도를 소탕하기 전에는 지금 당장 세비야로 갈 수도 없고 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고상한 여행객들은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갈 길을 재촉했다. 가면서 마르셀라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돈키호테의 우스꽝스러운 것에 대한 화제가 풍부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돈키호테는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찾아가서 자기의 온갖 봉사를 바치기로 결심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